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를 영어권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리고 불어권의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함께 20세기 소설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의 획득과 삶의 상실이라는 현대인의 실존적 상황, 이것이 소설의 테마입니다. 무질은 토마스 만 카프카와 함께 20세기 초 독일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2세에 군사학교에 입학하지만 18세에 불인 공대에 입학함으로써 군인의 직업을 버리고 공학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22세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대에 입학하고 이때 그의 군사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생도 테얼레스의 혼란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생도 테얼레스의 혼란 작업 중에 무질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1903년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철학과 심리학, 부전공으로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1906년 생도 테얼레스의 혼란에 성공에 고무되어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7년간의 베를린 대학 시절 인식론 논리학을 배우고 생철학도 경험하고 마흐 학설의 평가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마흐의 경험 심리학은 자아를 느낌들의 가상적 집합체로 보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무질은 1907년 베를린에서 6살 연상이고 두 아이를 둔 유부녀 마르타 마르코발디를 만나게 됩니다. 소설에서 울리히의 누이 동생 아가테에게서 이 아내 마르타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질은 마르타가 자신의 생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내가 얻거나 달성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내가 된 그것이고 나는 그녀가 된 그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무질은 자원 입대해서 군 복무라는 5년간의 노예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전쟁 후 1920년대 무질의 본격적인 집필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1921년 무질은 빈의 라스모프스키 가스의 20번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의 3층인데요. 소설에서 그 특성 없는 남자의 집과 방으로 묘사된 울리히의 성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서 1938년 나치의 윈 입성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떠나 스위스로 망명하기까지 17년을 거주하면서 소설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은 그가 죽을 때까지 작업하고도 미완성으로 남은 특성 없는 남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니아, 특성 없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 즉 무질이 카카니아라는 동화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이 나라는 1967년에 생긴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 이중 군주국의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국이자 왕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애국자로 느껴야 했지만 동시에 헝가리 왕국의 애국자 또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애국자로도 느껴야 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들의 모토가 통일된 힘으로 였음은 수긍이 간다. 자신이 다람쥐인지 떡갈나무 고양이인지 모르는 다람쥐를 자신에 대해 어떤 개념도 가지지 못한 존재를 한번 상상해보라. 그러면 이 존재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꼬리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카카니아인들은 서로 이런 관계였고 통일된 힘으로 서로 어떤 존재이기를 방해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발작적 공포심을 느끼며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처럼 소설에서 파편화된 민족주의에 시달리는 카카니아는 근대 이후 합리화되어가는 세계, 전통적인 단일 종교의 세계상과 의미 질서가 붕괴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대에 대한 알레고리입니다. 늘 똑같은 일만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진 제2부의 중심 사건인 평행운동은 분열된 카카니아를 통일시키는 하나의 위대한 이념을 찾으려는 예국 사업입니다. 프로이센이 1918년 빌헬름 2세 제위 30주년에 독일의 힘을 알리는 기념 행사를 계획하는 것과 나란히
같은 해 오스트리아 프란츠 요셉 1세 제위 7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 애국 사업의 내용입니다. 평행운동의 창시자는 라인스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인데요. 인간 내면의 약세시장과 강세시장에서 투기해온 것이 세계사, 약세시장에서는 강경와 폭력을 통해서, 강세시장에서는 이념의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평행운동 또한 이 두 힘에 의해서 추동됩니다. 약세시장 투기사는 라인스도르프 백작입니다. 평화라는 이념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현실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정치라는 것은 이상주의의 무기력에 대한 악마적인 경멸이다 라고 모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이상주의에 대한 경멸로 특징 지어지는 약세시장 투기에 대립해 있는 것이 디오티마입니다. 그녀는 세계 오스트리아라는 표상을 내세우면서 평행운동을 너무 많이 지식에 눌려있는 삶에 대항해 아주 위대한 이념을 실현시킬 기회라고 봅니다. 디오티마는 위대한 이념의 본질에 대해서 현 시대에는 다수의 위대한 이념이 선사되었고 운명의 특별한 선의에 힘입어 개개의 이념에는 똑같이 그 반대 이념이 선사되어 개인주의, 집단주의, 국수주의와 국제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평화주의, 합리주의와 미신이 똑같이 안주하고 있다. 결국 그들 모두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일어나는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념이 생겨났다가 또 새로운 이념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행운동의 마지막 대회의는 정신병원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이는 그들이 각자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래도 모두는 미쳐 날뛰는 대화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였다. 한 세장 안에 갇힌 서로 낯선 새들이 각자 다른 섬의 언어로 말하듯이 평행운동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영원한 믿음의 투쟁 또는 이념들로 무장한 도덕 평화의 상태입니다. 강세시장 투기의 실패의 원인은 이들은 이념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막상 기회가 되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행운동을 통해서는 소설 2부의 제목이 늘 똑같은 일만 일어난다 이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는 큰 환상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근거의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나라, 그렇지만 변화의 여지를 가진 나라, 특성 없는 나라의 대형물이 특성 없는 남자 울리히입니다. 그 울리히는 군인 공학자의 길을 거쳐 이제 수학자가 되었고 시대가 선호하는 모든 능력과 특성을 가진 남자입니다. 강세시장 투기자들은 이성을 한탄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울리히는 정확성과 영혼의라고 하는 이런 삶의 두 궤도를 합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울리히는 결국 이성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때 이성은 사실의 발견에 머무르는 실증주의적인 그 이성이 아니라 그가 가능성 감각이라고 말하는 그 창조적 이성입니다. 즉 과학과 그러니까 정확한 사고를 영혼에도 사용하자. 그러니까 이성을 영혼에도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 울리히의 구상이 에세이주의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구상으로 구체화됩니다. 즉 영혼의 문제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시킨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납적 신조의 유토피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체험이 있고 또 다음 체험이 있고 또 다른 환경에서는 또 다른 체험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연관성의 무한한 체계가 생겨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이념이 아니고 바다처럼 넓은 바다처럼 무한한 그런 이념을 찾으려는 것이 울리히의 평행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울리히는 자신에게 예기치 않은 일, 즉 모험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일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예, 범죄자들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3부의 중심 이야기는 아가테의 범죄, 유언장 위조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제 따라서 남편 하가우어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울리히에게 유리하게 위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은 아주 나 자신과 하나가 되고 나 자신과 동의하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윤리적으로 완전한 행위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 울리히와는 달리 아가테는 이론을 허용하지 않는, 즉 명료하게 사고하거나 도덕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울리히가 이론적인 그런 원리를 체현한다면 아가테는 좀 감정에 충실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테가 성과 악의 피안에서 생에 대한 긍정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 삶으로 깨어나는지 아닌지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범죄,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종교적인 체험, 어떤 디오니소스적인 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울리히는 소모되지 않고 최후까지 가는 감정의 이런 다른 전개 양상에서 천년왕국의 비전을 봅니다. 여기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도움으로 고양된 세속적인 상태로 살게 되어 이 상태를 상승시키거나 유지하는 것만을 느끼고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울리히는 이 이념에서, 그러니까 둘만의 어떤 천국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이라는 기독교의 이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질 살아생전에 출판했던 부문에서는 체험되지는 않는 유토피아이지만 소설 그 제3부의 마지막 장의 제목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중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는 이야기에서, 즉 유고에서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지금의 유럽의 정신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인문주의 전통, 유대교,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계몽주의 정신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울리히가 제기하는 올바른 삶에 대한 질문은 좋은 삶을 다루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소급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삶의 의미란 쾌락의 삶, 실천적인 삶, 이론적인 삶으로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최고의 삶은 이론적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달리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사고하는 영원에 존재하는 것에 사고하는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물리학이나 형이상학, 수학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질이 형상화한 울리히의 삶은 일단 이론적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에서 철천적 삶의 양상도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독교의 전통인데요. 그 아가테의 불같은 그런 활동적인 전개 양식과 그 울리히의 관조적인 이론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전개 방식은 기독교에서 논의되는 올바른 삶의 방식, 즉 비타 악티바하고 비타 콘템플라티바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신화이고 기독교의 이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몽주의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그 울리히의 유토피아 구상도 어떤 근대성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 광기의 발견은 니체에서 바타이유를 거쳐서 푸코에 이르는 후기 구조주의 사고의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더욱이 이제 특성 없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던의 컨셉, 그 젠더 컨셉 이런 것을 미리 선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탈국가, 탈민족 공동체 질서인 유럽연합을 이룩했습니다. 무질 소설의 다민족 국가 카카니아가 다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27개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이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확고한 조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지금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른바 난민 위기로 인해서 이 민족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탈국가적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위기에 직면을 해서 외적으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그런 붕괴의 위기, 또 내적으로는 본인들의 그 이념의 붕괴의 위기에 맞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니아처럼 유럽연합도 통일하는 그 이념의 결핍이 결국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행정적인 통일성, 경제적인 통일성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